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3층 연립주택, 창문에는 가을 햇살이 얇게 걸려 있었습니다. 강복래는 젖은 행주로 창틀을 닦으며 먼지가 햇빛 속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9,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행주를 헹구다가 복래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싱크대 너머로 보이는 장롱 위 광주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나무로 엮은 광주리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10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복래는 천천히 다가가 광주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대나무 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다 했는데. 복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살 때부터 50 중반까지 그녀는 이 광주리를 이고 좌판을 돌았습니다. 양파, 고추, 마늘을 담아 시장 골목을 누볐고 비가 오면 천막 밑에서 몸을 말렸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 집도 샀습니다. 어머니, 또 창문 닦으세요? 며느리 윤세미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복래는 광주리를 다시 장롱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세미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어요. 그래. 먹었어. 세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복래는 행주를 빨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 10년 세미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단어 속에 온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들 강호철이 리모컨을 쥐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재산을 두고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호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현실이 더 막장이야. 복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가 자신의 7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작년 생일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래는 행주를 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래는 장롱을 열고 광주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광주리를 펼치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대나무살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복래는 광주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 몇 해 전 복래는 이 집을 아들 호철 이름으로 증여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들 집에서 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복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는데 무언가 잃은 것 같았습니다. 복래는 광주리를 다시 접어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은 버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래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몫은 내가 마련하자.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생일 다음 날 아침 복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프리마병, 참기름, 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복래는 천천히 물건들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치약은 반으로 잘라 작은 비닐에 담았습니다. 프리마는 작은 병에 덜어냈습니다. 라면은 낱개로 뜯어 포장했습니다. 쌀은 1컵씩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세미가 출근하고 호철이 낮잠을 자는 사이 복래는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쪽방촌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창문, 녹슨 철문, 빨래 널린 옥상이 이어졌습니다. 복래는 이곳 주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몇 번 마주쳤고
주민센터 앞에서 인사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이춘자 할머니였습니다. 81살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복례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강복례예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춘자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광주리에서 프리마 작은 병과 라면 2개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우유는 비싸니까 이거 드세요. 라면도 한 봉지씩은 많잖아요. 춘자는 물건을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얼마예요? 프리마는 1,000원, 라면은 하나에 500원이요. 춘자는 지갑을 뒤져 2,000원을 건넸습니다. 복례는 돈을 받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박두만 할아버지였습니다. 83살 거동이 불편해 집 밖을 거의 나오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닦아둔 탁상용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쓰세요. 여름 지났지만 환기는 되잖아요. 두만은 선풍기를 받아들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바람이 나왔습니다. 할매, 바람이 산바람 같네. 복례는 웃었습니다. 두만이 3,000원을 내밀었습니다. 복례는 돈을 받고 광주리를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엔 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하루에 서너 집을 돌았습니다. 치약 반통, 쌀 1컵, 참기름 작은 병, 김치 조금. 필요한 만큼, 지불 가능한 만큼. 복례는 장부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외웠습니다. 누가 무엇을 샀고 얼마를 냈는지. 집으로 돌아와 복례는 모은 돈을 세었습니다. 동전과 1,000원짜리 지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복례는 돈을 고무줄로 묶어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작은 비상금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냉장고가 눈에 띄게 비었습니다. 세미가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프리마 어디 갔어요? 분명 새 거 있었는데. 복례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조금 덜었었어. 왜요? 누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줄어요? 세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복례는 대답을 아꼈습니다. 세미는 냉장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광주리 안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춘자 할머니 프리마라면 2,000원, 두만 할아버지 선풍기 3,000원. 글씨는 삐뚤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복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야. 살림이지. 복례는 광주리를 다시 접었습니다. 대나무살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례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어.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복례가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선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복례는 쪽방촌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광주리는 비어 있었고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세미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빈 프리마 병, 소분한 비닐봉지, 라면 낱개, 치약 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세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복례는 광주리를 내려놓고 세미를 보았습니다. 내 물건이야. 싱크대 아래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세미가 프리마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복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미는 한숨을 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몰래 장사까지 하세요? 호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식탁 위 물건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내 며느리 말이 맞아. 나 장사했어.
복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세미와 호철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호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래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창피할 건 없어. 나 일하는 거야. 일이요? 이게 일이에요. 세미가 라면 낱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복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호철이 TV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 복례는 호철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 집에서 침짝이었어.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어. 세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호철은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거실에 드라마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례는 일어나 광주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복례는 광주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복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가빴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손자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23,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할머니, 준서는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복례는 준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위험하면 저한테 말해요. 복례는 준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준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복례는 광주리를 끌어당겨 안에 든 쪽지들을 꺼냈습니다. 치약 반통 필요, 프리마 작은 병, 선풍기 있으면. 복례는 쪽지를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이게 창피가 아니야. 필요한 거야. 복례는 쪽지를 다시 광주리에 넣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대나무 살에 걸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무릎을 세우고 턱을 괴었습니다. 제도를 만나야겠어. 경계를 세워야겠어. 복례는 그 문장을 혼잣말로 반복했습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절차는 차갑게. 복례는 장롱 서랍을 열고 주민센터에서 받은 복지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긴급 돌봄, 주거 바우처, 공공임대 대기. 복례는 책자를 펼쳐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드라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책자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복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천천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내일 주민센터에 가자. 그 결심이 어둠 속에서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민센터 2층 복지과에는 최동현 복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3, 안경을 쓴 젊은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복례는 가방에서 복지 안내 책자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형광펜으로 그은 줄들이 선명했습니다. 긴급 돌봄, 주거 바우처, 공공임대 대기. 이거 다 신청하고 싶어요. 동현은 책자를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아들네 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 나가려고요. 동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주거 바우처는 시간이 걸려요. 공공임대도 대기가 길고요. 긴급 돌봄은 바로 가능해요. 그리고 소규모 배달하실 때 안전수칙도 같이 챙겨봐요. 복례는 동현이 건넨 서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생활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 통장에 따로 받아요. 아들한테는 안 맡겨요. 동현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경계가 중요해요.
복례는 주민센터를 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안쪽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창이었지만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보증금 300, 월세 30이에요. 복례는 가방에서 금반지와 현금을 꺼냈습니다. 광주리로 모은 돈과 오래전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계약할게요. 사흘 뒤 복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광주리, 작은 장롱 하나. 호철과 세미는 거실에서 복례를 보았습니다. 세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응, 내 결정이야. 호철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뒤통수를 쳤네. 복례는 호철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것 가져갈 땐 당연했고, 내가 너희 것 조금 가져간 건 안 당연하냐? 호철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서는 짐을 들고 복례와 함께 원룸으로 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매주 올게요. 자소서 좀 봐주세요. 그래. 오너라. 일주일 뒤 복례는 춘자와 두만을 원룸으로 불렀습니다. 셋이 작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필요한 거 모아서 주민센터랑 연결해봐요. 동네 상점이랑 교회 후원도 받고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초소량 반찬 쿠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두만이 덧붙였습니다. 전기장판이랑 선풍기 지원도요. 복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광주리 반상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셋은 매주 한 번씩 모여 필요한 것을 나누고 동현 복지사와 연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복례의 일상은 루틴을 갖추었습니다. 오전에는 반상회 물품 확인, 낮에는 두세 집 방문, 저녁에는 장부 정리. 광주리는 더 이상 장사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의 도구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준서가 원룸에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첫 면접은 떨어졌어요. 근데 둘째 면접은 붙었어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복례도 웃었습니다. 약속대로 합격 떡 사왔어요. 복례는 떡을 받아들고 준서를 보았습니다. 준서야. 사람은 필요한 만큼 손 내밀 줄 알아야 산다. 체면은 배를 못 채운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붓펜을 꺼내 준서의 자소서를 펼쳤습니다. 오탈자를 고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준서는 복례의 손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는 작은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짐짝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도 짐짝으로 만들지 않는다. 복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복례의 원룸에는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이불을 개고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대나무살이 삐걱거렸지만 소리는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오전에는 춘자와 두만을 만나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동현 복지사가 연결해준 교회 후원으로 초소량 반찬 쿠폰이 생겼습니다. 동네 상점에서는 전기장판과 선풍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복례는 필요한 집을 찾아 물품을 전했습니다. 낮에는 두세 집을 돌았습니다. 춘자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복례야, 여긴 큰 마트보다 낫다. 먹을 만큼 살 수 있으니. 복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트는 큰 데 가고 여긴 서로 사는 데지.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복내는 장부를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둥글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호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에 집에 올 거예요? 복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다. 생각해 볼게. 준서가 자꾸 엄마 얘기해요. 보고 싶대요. 복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호철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복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지니 말도 달라지네. 다음 주 일요일 준서가 원룸에 왔습니다. 손에는 첫 월급으로 산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출근 시작했어요. 복내는 꽃다발을 받아 물컵에 꽂았습니다. 잘했다. 준서야. 준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복내는 봉투를 열지 않고 준서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준서야. 돈은 내가 모아. 할머니는 내 것으로 살아. 준서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내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사람은 필요한 만큼 손 내밀 줄 알아야 해. 근데 무거운 건 혼자 들지 마라.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야 산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는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둘은 작은 식탁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복내는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침짝이 아니다. 그리고 누구도 침짝으로 만들지 않는다. 복내는 그 아래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존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생활 결정권이다. 복내는 노트를 덮고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골목으로 나가 가로등 아래를 걸었습니다. 광주리는 비어 있었지만 가벼웠습니다. 복내는 천천히 걸으며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자와 두만이 골목 어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복내는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벤치에 앉아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복내야, 다음 주엔 뭐 필요한 사람 있어? 두만이 집에 김치가 떨어졌대요. 춘자 할머니는 양말이요. 복내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춘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내야, 우리 장사 아니고 살림이지? 그럼요. 서로 사는 거지.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대나무 살에 걸렸습니다. 복내는 광주리를 어깨에 메고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요. 추워요. 복내는 원룸으로 돌아와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나무살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복내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벼워진 걸음이지만 그 안엔 단단한 무게가 있다. 복내는 그 문장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립, 연대, 그리고 오늘을 견디는 기술. 복내는 숨을 고르며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둥글게 번지고 대나무 광주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복내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